네, 안녕하세요. 내일 수업 부분을 미리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은요, 조선의 관리 등용 제도와 교육 제도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과거 제도는 우리 고려시대 때도 한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과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제도는 크게 세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무과, 잡과. 이게 세 개 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문과와 무과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또 그 두 개 중에서도 문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과는요, 쉽게 얘기해서 문신 관료를 선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과 같은 경우는 무관이죠. 군인을 선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체로 3년마다 시행합니다. 대체로 3년마다 시행. 근데 그렇게, 이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몇 년마다 시행한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문과, 무과, 뭐 잡과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이런 것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관리 등용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와 비교했을 때 조선시대는요, 음서의 대상이 축소가 됩니다. 자, 음서의 대상이 축소. 자, 음서라는 거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음서는 쉽게 얘기해서 낙하산이죠. 시험 안 보고 바로 관리가 되는 거. 이게 음서인데, 자, 고려시대 음서는요, 자격이 있었죠. 5품 이상 관리에 가족들이 가능했고요. 5품 이상 관리의 가족들은 음서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 음서는 그 자격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2품 이상. 2품 이상의 자, 관리의 가족들은 시험을 안 보고도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시대는 굉장히 그 과거 제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고위 관직자를 할지라도 그 자제들은 그래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과거를 합격을 해야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 등용 제도의 특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제도는 쉽게 얘기해서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그럼 무엇을 가르치는 학교냐? 유교적 소양, 쉽게 얘기해서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려는 불교를 중시했다면은 고려가 불교를 중시했다면 조선은 유교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기관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부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왜 사부냐? 자,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학당이라고 그러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향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는 학교 교자죠. 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향촌, 고향, 이 향이죠. 그래서 지방의 향교 느낌이 탁 오죠? 네, 그래서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사부학당, 지방 같은 경우는 향교, 이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가장 높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무엇이 있느냐? 많이 들어봤죠? 성균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지방행정제도,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조선 같은 경우는요. 자,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8도. 그래서 우리 조선 8도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조선 8도. 네.
그렇게 팔도가 있고요. 그리고 각 도마다 누구로 보내냐면요. 관찰사를 보냅니다. 관찰사. 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도지사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일치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찰사는 도지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각 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조선 팔도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 팔도를 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명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5도가 있고 북쪽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3개의 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팔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관찰사라는 거 있죠. 관찰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빨간 점은 관찰사가 머무르는 곳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 원주, 충주, 뭐 상주, 전주 이렇게 있죠. 네, 위에 뭐 평양도 있고 함흥도 있고요. 네, 이런 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팔도가 있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팔도, 전국을 팔도로 나누었다. 자, 그리고요 뭐 도 아래 같은 경우는 부목, 군현 이란 것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수령을 파견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령이라는 건 지방 관리죠. 지방 관리를 파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도 아래 부목군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거죠. 도 아래 시가 있고 시 아래 구가 있고 구 아래 뭐 동 같은 개념 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전국 8도. 그렇죠?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각도의 관찰사. 아셨죠? 자, 아무튼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눔으로써 자,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했다. 이런 거는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령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지방에서는요. 자,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그 마을의 행정, 사법, 군사까지 전부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방행정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군역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차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어떠한 사람이 군대에 끌려가느냐. 자, 16, 16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자, 양인 남자 대상입니다. 네. 자, 16세부터 60세 미만, 이 나이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인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양인이란 건 뭐냐면요. 천민이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양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크게 신분제도가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천민은 누구냐면은 노비죠. 노비 등 뭐 각각의 이제 좀 신분이 낮은 계층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인 같은 경우는 제일 높게 양반이 있겠죠. 양반이 있고 그 중간에 중인층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 평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 남자 대상으로서 이제 군역을 지게 됩니다. 의무죠. 자, 그리고 군사 조직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과 3번은 군사 조직이에요. 이거는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군사 조직으로서는 무엇이 있냐면 5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5위. 그래서 이제 5개의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도인 한양과 그리고 궁궐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육군과 수군이 있는데요. 이제 육군을 이제 지휘하는 가장 높은 사람을 이제 병마 절도사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존재를 해요. 각 지역마다 존재를 한다. 그리고 수군 같은 경우도 역시 수군 절도사 여기도 역시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 뭐 이런 표현 쓰죠. 네.
그래가지고 수군 절도사는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수군을 이제 총괄하는 지휘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는 병마 절도사.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교통과 통신제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제도로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조운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운제도. 자, 조운제도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자, 배를 이용하는 거죠. 배를 이용한 운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운제도입니다. 그래서 강과 바닷길로 세금을 가득 실은 곡식을 배에 실어서 운송하는 거죠. 배에 실어서 운송하는 거. 자, 이게 조운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참제도도 한번 볼게요. 자, 역참제도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육로예요. 육로 운송인데, 쉽게 얘기해서 말을 타고, 우리 말을 타고 이동을 이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근데 말도 중간중간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각 지역마다 역참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역참이라는 곳을 이제 전국에 여러 개 만드는데 그 역참에서 이제 말을 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거기서 이제 좀 쉬어서 숙식도 할 수 있고 뭐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갈아탈 수 있고 말을 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사람이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봉수제입니다. 자, 봉수제라는 건 뭐냐면요. 자, 연기나 불을 이용해서 상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산 같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산이 있겠죠. 산이 있으면요. 각 산마다 이렇게 봉수라는 게 있어요. 봉수. 이 봉수에서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를 피우면은 이제 건너편 산의 봉수에서도 그 연기를 보겠죠. 그 연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구나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봉수도 똑같은 연기를 피움으로써 다른 봉수한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릅니다. 소식 전달이 빠르죠. 자, 단점도 있겠죠? 단점 뭐냐면요. 아무래도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쵸? 전달 가능한 정보량이 한정돼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수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내일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조선건국의 브이로그 썸네일 만들기 학습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학습 활동을 이제 또 내일 하겠구나라는 거를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